안녕하세요, 자전거북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 보겠는데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고요. 몇 가지 뭐 글로벌 기업들의 25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살펴본 메타 착각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타 착각 1. 도구의 혁신이 곧 생산성의 혁신이다. 역사의 순간들에는 약속의 냄새가 진동한다. 귓가를 찢던 증기 엔진의 포효와 공장을 질식시키던 석탄 연기가 마침내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오직 깨끗한 동력원이 선사하는 고요만 흐를 것이라는 약속. 인간의 개입과 실수가 원천적으로 제거된 불 꺼진 공장.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로봇팔이 쉼없이 완벽한 제품을 쏟아내는 화려한 광경을 언어로 그려내는 순간 물리적 거리라는 제약이 사라지는 가상사무실. 멀리 떨어져 있는 동료와 마주 앉아 서로 미세한 표정과 몸짓까지 읽으며 손발을 맞출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을 건네는 순간, 혹은 수십억 개의 상품에 붙은 전자태그가 거대한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투명한 유리상자로 만들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순간, 이러한 장면에서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종교적 복음으로 다가온다. 비효율, 실수, 낭비, 단절, 인간과 시스템의 고질적이고 지저분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인다. 약속의 핵심은 언제나 같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인간사의 문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실체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그 새로운 기계의 표면에서 미래의 섬광을 보고 그 고요한 작동음 속에서 완벽한 통제와 질서의 시대를 꿈꾼다. 그 약속이 취하기는 너무나 쉽고 그 서사에 저항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혁신은 마치 쇼핑카트에 새로운 물건을 담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토록 눈부셨던 약속의 아침이 지나고 냉정한 현실의 오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풍경은 종종 기이하고 당혹스럽다. 현장의 화려한 청사진이 그려낸 세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정밀한 용접을 위해 도입된 최첨단 로봇팔은 엉뚱하게도 옆에 있는 다른 로봇의 불꽃을 튀기거나 서로의 몸체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조립해야 할 차체를 찢어버리는 코미디를 연출한다. 공장전 막대한 돈을 들여 구입한 새 전기 모터를 낡은 전기기관이 놓여있던 자리에 그대로 설치했다. 결국 전기의 진짜 잠재력은 봉인된 채 수십 년 된 비효율적인 벨트와 동력축을 돌리는 데만 힘을 낭비한다. 어떤 조직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없애는 대신 그 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기도 한다. 그 때문에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관례가 신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박제된다. 시공간을 초월한 협업을 위해 값비싼 헤드셋을 착용한 직원들은 채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두통과 원리를 호소하며 기계를 벗어던진다. 그리고 익숙한 2차원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한다. 또 한 가지, 이처럼 기묘한 실패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림자 노동이 발견된다. 경영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장 직원들은 새 기술이 남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동에 시달린다. 비에 젖어 자동화 시스템이 읽지 못하는 상자의 바코드를 일일이 손으로 다시 찍고 가상현실 기기에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뒤쪽에 동전 뭉치를 테이프로 붙인다. 약속된 자동화는 노동이 정말 아니라 기계의 실수로 뒷수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단한 노동을 낳았다. 기술이 약속한 유토피아와 아수라장 같은 현장의 간극을 이 이름 없는 노동으로 힘겹게 메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 파헤치려는 첫 번째 메타 착각이다. 새롭고 멋진 장비만 도입하면 생산성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 자체가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조직 문화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불러올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은 업무 처리 방식이나 조직 구조,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재설계 없이 도구만 바꾸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다.
이러한 착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인지적 유혹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며 조직 문화와 인간 행동이 변화하는 어려운 과제를 예산을 투입해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쉬운 과제로 대체하려는 전략적 회피에 가깝다. 로봇을 구입하는 것은 명쾌하고 손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조직의 관성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후자의 고통을 피하고자 전자의 명쾌함에 기꺼이 기댄다. 이 착각의 바이러스는 시대와 기술을 넘어 반복적으로 창궐하며 거대한 실패의 역사를 쏘았다. 앞으로 던질 이야기는 그 실패의 해부도다. 우리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탁월한 기술을 갖고 비효율적인 과거를 그대로 포장하는 데 쓴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 것은 과연 혁신일까 퇴행일까? 둘째,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상상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닐까? 값비싼 새 시스템이 기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확산기 역할만 할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셋째, 완전 무결해 보이는 기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세운 전략이 예측 불가능하고 연약한 인간의 마음과 충돌할 때 그 대가는 무엇일까? 해결을 위한 답이 사람과 프로세스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술이 화려함에 현혹되어 본질을 외면하는 걸까? 마지막으로 R&D 단계에서는 분명 완벽했던 결과가 현실의 혼돈과 부딪히는 순간 산산수소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과거의 실패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AI와 양적 컴퓨팅, 이런 모를 다음 세대의 기술이 문을 두드리는 오늘날 이 질문들은 훨씬 절박하게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다룰 이야기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맹목적인 숭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찾기 위한 탐사의 기록이다. 진정한 혁신은 번쩍이는 세기계의 도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낡은 습관을 식시하는 순간 발현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도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 손을 잡기 전에 우리는 과연 지금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1장 변화를 가로막는 환성의 힘. 100년 전 전기혁명, 새술은 낡은 부대에 담다. 새로운 시대의 희망, 불꽃, 전기. 1900년대 초 세상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하늘은 온통 시커먼 석탄 연기로 뒤덮이고 귓가에는 거대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공장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면 뜨거운 증기와 역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다. 증기기관의 시대라 불리는 시절 익숙한 공장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세상을 지배한 이 오랜 동력원의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마치 짙은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한 줄 일비처럼 전기라는 눈부신 새 시대의 동력이 역사의 무대에 떠올랐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하던 에너지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세상을 근본부터 뒤흔들 거대한 변혁의 시작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전기가 인간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고 생활 방식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나아가 사회가 움직이는 기본 구조,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여겼다. 그 기대는 마치 고대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져다준 불에 비견될 정도였다. 전기는 그만큼 새로운 문명을 밝힌 희망의 빛으로 인식되었고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에너지가 열어젖힐 무한한 가능성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전기혁명에 대한 열광으로 가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전까지 공장의 심장이었던 증기기관은 끄고 시끄럽고 석탄 먼지와 연기를 내뿜는 더러운 존재였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전기모터는 작고 조용하면 무엇보다 깨끗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전기모터를 공장의 풍경 소리부터 소리 냄새까지 긍정적으로 바꿀 혁신적인 존재로 바라보았다. 낡고 비효율적인 동력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끔찍한 공해에서 벗어나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현장 노동자까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설레게 했다. 특히 전기모터는 기존의 전기기관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수많은 기계 각각에 필요한 만큼의 힘을
개별적이 아주 정밀하게 공급할 새로운 가능성이 열었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교체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체 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 같았다. 당시 신문과 잡지들은 앞다투어 전기를 제2의 불, 산업 현장의 마법사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로 묘사하며 전기가 만들 꿈같은 미래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넘어 전기가 사회 전체를 얼마나 근본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믿음과 뜨거운 열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공장주들은 더 이상 석탄을 쌓아두고 보일러를 관리한 골치 아픈 일 없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시대를 꿈꿔왔다. 노동자들은 위험천만하게 돌아가던 복잡물 벨트와 회전축 사이에서 벗어나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마침내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사는 유토피아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당시 유럽과 미국 주요 산업 도시를 휩쓸었다. 그 희망찬 기대는 공장 울타리를 넘어 가정과 농촌, 도시의 거리 구석구석까지 모든 사회 분야로 퍼져나갔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는 이런 열망을 더 부채질하는 계기가 됐다. 수많은 전구가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화려한 야경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기의 경이로움과 그것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깊이 각인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기술 발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하고 낙관적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곧 깨달았다. 기술 자체의 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기존 사회 시스템의 준비가 새로운 변화와 성공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말이다. 부품 기대가 실망으로 생산성의 역설. 전기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늘을 찔렀지만 현실에서 그 혁신이 이루어지는 길은 전혀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체감한 변화는 단연 빛이었다. 이전까지 공장의 밤을 밝혔던 그 가스등은 그을음을 내뿜고 화재 위험이 컸으며 빛 자체도 불안전했다. 하지만 밝고 깨끗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전기공장은 공장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덕분에 밤에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전기가 공장에 처음 도입된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의 공장주는 동력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조명 개선에 투자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동력 시스템 교체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명 개선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설치하기 쉬웠다. 게다가 전기 조명은 작업 환경 개선에도 화재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공장이 부담하던 비싼 보험료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절감된 보험료만으로도 전기 설비에 투자된 비용을 전부 회수할 정도였으니 공장주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첫 단계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장의 운영의 핵심이자 심장과도 같은 동력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조명 개선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많은 공장주가 마치 유행처럼 너도 나도 낡고 효율적인 낮은 증기기관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새로운 전기 모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전기 모터의 우수성을 역설했다. 그들은 전기 모터는 낡은 전기기관보다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뛰어나다. 게다가 고장도 나지 않아 유지보수도 훨씬 수월하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잠깐 주석을 달자면 이 전기 모터가 힘이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지금처럼 강한 자석이 없었어요. 지금은 히토류라고 얘기하는 그 네오디듐이나 그런 얘들을 써서 엄청나게 힘이 강하게 그 전기 모터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기 자동차들도 그 엄청난 전기를 활용한 그 모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랑 조금 효율이 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거 잠깐 추가했고요. 연료비를 대폭 아낄 수 있었고 기계를 관리하기도 한결쉽다는 점은 누구나 매우 탐낼 만한 장점이었다. 특히 워런 더바인과 같은 학자들은 연구 결과가 이런 기대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하면 단순히 연료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넘어 기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체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한껏 부풀었던 장비빛 꿈은 공장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야심차게 전기 설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공장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당혹스러운 결과가 속속 보고되기 시작했다.
생산성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증기기관을 사용할 때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까지 벌어졌다. 이것이 바로 훗날 폴 데이비드와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생산성 역설 (productivity paradox)라고 명명하는 새로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현상의 서막이었다. 데이비드는 다이나모와 컴퓨터라는 논문에서 공장의 다이나모 전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역사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처음 등장한 뒤에 실제로 생산성을 의미있게 끌어올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학습과 적용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제대로 활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실제로 공장에 전기가 도입되고 약 30년 동안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공장들이 전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들어서라고 전해진다. 전기 조명 덕분에 작업 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공장 운영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들거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극적인 변화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일까? 공장주들은 깊은 고민과 실망에 빠졌다. 일부는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감수한 채 다시 낡고 비효율적인 적어도 익숙한 증기기관으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기술이 처음 사회에 등장했을 때 흔히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부풀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여전히 보여주었다. 특히 신기술 도입 초기 부정적 경험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했고 결국 이것이 혁신의 전반적인 속도를 늦추고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전기가 약속한 효율성이 넘치는 밝은 미래는 마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지랑이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기술의 우수성만으로는 결코 사회의 진보를 담을 수 없고 그 기술이 놓이는 복잡한 사회 경제적 맥락, 무엇보다 그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방식이 함께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다소 까다롭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공장의 전기화가 실패한 진짜 이유. 공장의 전기화가 이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학자들은 그 원인을 기술의 문제보다 새롭고 혁명적인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에서 찾기 시작했다. 즉, 기존 낡은 시스템과 사람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마치 비싼 세수를 낡고 해진 부대에 담으려 한 격이다. 그렇게 한 핵심적인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신기술에 대한 파상적인 이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전기? 그냥 좀 더 깨끗한 증기기관 아닌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의 진짜 잠재력, 그 본질적인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공장주, 심지어 기술자들까지 전기를 그저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며 힘이 더 센 증기기관 정도로 완약했다. 그들은 공장 한가운데 버티고 있던 거대한 증기기관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똑같이 커다란 전기모터를 하나 덩그러니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공장 전체를 복잡하게 가로지르며 동력을 전달하는 수많은 회전축 도르래 가죽 벨트들로 이루어진 동력 전체를 그대로 사용했다. 작가 팀 하포드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그들은 증기기관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전기모터를 사용했다. 기존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적으로 가장 쉬운 접근이었을지 모르지만 전기의 진짜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에너지원만 증기에서 전기로 바뀌었을 뿐 공장 전체에 힘을 전달하는 방식과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기계 배치 구조는 증기기관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근시안적으로 접근했을까? 아마도 새로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막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심리,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기존 방식에 대한 익숙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술사학자 토마스 휴즈는 그의 연구에서 전력망 같은 거대한 기술 시스템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절대 개선될 수 없으며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관련된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변해야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의 진짜 강점, 즉 모터를 작게 만들어 공장 곳곳에 자유롭게 나누어 배출할 수 있다는 점과 기계를 필요에 따라 따로따로 켜고 끌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엄청난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넓고 비효율적인 기존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취급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잘 몰라서 생긴 문제를 넘어 기존의 강력한 중앙 집중식 동력이라는 새로운 생각의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한 상상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변화를 가로막는 관성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했다. 일단 첫 번째에서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는데 상상력을 막 도입해서 마치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막 될 거라고 상상력 해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둘째, 변화를 가로막는 관성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지금 와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수십 년 동안 너무 익숙하게 이어져 온 증기시대의 기술과 문화에 대한 강력한 관성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큰 제동장치로 작용했다. 19세기 공장은 거대한 증기기관에서 만들어낸 막대한 힘을 수많은 회전축과 벨트를 통해 각각의 작업기계로 전달하는 중앙 집중식 동력 전달 구조에 완벽하게 맞춰 설계되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공장 안 기계들은 힘이 물리적으로 전달되도록 회전축 주변에만 제한적으로 놓였고 작업 공정의 논리적 흐름보다는 힘 전달의 용이성이 공장 전체의 배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런 기존 시스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었고 현장 관리자들과 기술자들은 비효율적이지만 너무 익숙한 시스템과 작업 방식에 적응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공장을 어지럽게 가로지르는 수많은 벨트와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의 진동은 마치 산업발전을 상징하는 웅장하면서 익숙한 소리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동력 시스템과 공장 배치가 매우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조직 전체가 기존 방식이 주는 안락함과 익숙함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로우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는 한번 특정 경로로 들어서거나 특정 방식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더 적고 효율적인 대안이 나타나더라도 쉽게 경로를 벗어나거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성이 새로운 기술의 편익을 앞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 생산 시스템 전체와 관련 기술, 숙련된 노동력에 작업했던 그리고 관리 방식까지 모두 아우르는 매우 복잡하고 강력한 현상 유지의 벽이었다. 셋째, 기술의 발전 속도를 조직이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과 조직의 불협화음이었다. 기술은 좋은데 우리 조직은 아직 준비가 라는 당시의 반응이 이를 요약한다. 사실 기술 자체는 이미 조직의 완성을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 1900년대 초반에도 전기모터는 충분히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저는 이거에 반대. 아까도 얘기했죠. 히토류 때문에 전기모터가 강해지기 전까지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기술적으로 기기마다 작고 효율적인 소형 모터를 직접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개별 구동 방식의 구현이 충분히 가능했다. 오렌 더마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개별 구동 방식은 180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널리 퍼졌다. 이는 공장 내부의 공간을 훨씬 자유롭게 설계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작업 공정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단순히 낡은 전기기관을 새로운 전기 모터로 바꾸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것은 공장 전체의 설계 철학, 물자와 정보가 흘러가는 방식, 자재를 관리하는 방법,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역할과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과제였다. 결국 새로운 기술의 성공적 도입과 그것을 뒷받침할 조직 전체 및 작업 공정의 재설계 사이에 결정적인 괴리가 존재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 엄청난 복잡성과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효과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였다. 최첨단 전기 기술은 공장의 높은 문턱을 넘었지만 정작 그 기술을 담고 제대로 활용할 그릇, 즉 조직의 구조와 업무 처리 과정,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낡고 경직된 중기시대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기술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데 그것을 활용해야 할 조직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기존 사업 모델을 버리고 새롭게 변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기존 방식이 완벽하게 최적화된 조직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진짜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는 데 근본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이루기 더 어렵다. 그렇지만 모든 공장이 과거의 틀에 갇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서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일부 앞서가는 기업들과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기술자들은 전기의 본질적인 특성, 즉 전기기공과 근본적으로 다른 힘을 나눌 수 있는 능력, 분산 가능성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의 제어 용이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기존 방식에 왜 우리는 여전히 커다란 전기기관을 다루듯
다루듯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라는 근본적이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과감하게 기존의 중앙집중식 동력 전달 시스템을 폐기하였고 그 기계마다 작고 효율적인 소형 전기 모터를 직접 설치해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개별 구동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혁신의 물결을 시원하게 튼 결정적 순간이었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거기에 지멘스는 1880년 세계 최초로 전기 엘리베이터를 선보였고 1906년에서 1910년 사이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아변기를 정밀하게 기할 수 있는 특수 전도기를 개발하는 등 초기 정교한 모터 제어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미국의 지와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주요 전기 장비 회사들 역시 이 분야를 선도하며 개별 구동 기술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자동차왕 헨리 포드와 포드 자동차 하이랜드 파크 공장은 전기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작업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대량 생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대표적 성공 사례를 꼽힌다. 이런 결정은 초기 공장의 전기화 과정에서 나타난 답답하고 정체된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전환점이자 산업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다. 이 역사적인 발상의 전환은 어느 한순간 번뜩 있는 발명이라기보다 새로운 기술과 조직 운영에 대한 점진적이고도 깊이 있는 이해와 그것이 현장에 널리 퍼지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넘어 공장 전체를 최적화하고 시스템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경영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개별 구동 시스템 도입의 효과는 실로 기대 이상이었다. 그 변화는 공장의 모습부터 생산 방식, 심지어 노동자의 역할까지 바꿔놨다. 더는 작업장 기계들을 무겁고 거대한 회전축과 수많은 벨트에 의지해서 배치할 필요가 없어지자 기계가 생산 공정의 논리적 흐름과 효율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이는 곧 한 층짜리 넓고 긴 공장 건물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했고 물건이 공장 안에서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성을 크게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천장을 마치 거미줄처럼 뒤덮었던 거대한 구동축과 벨트들이 사라지면서 공장 내부는 훨씬 더 넓고 밝아졌으며 사실은 구동축과 벨트들은 사라지고 전선이 들어왔겠죠. 어쨌든 환기도 수월해졌다. 증기 동력을 사용하던 공장들과 달리 전기로 움직이는 새로운 공장들은 훨씬 더 가볍고 유연한 건축 구조가 가능해져 단위 면적당 생산성도 향상되고 노동자들도 훨씬 쾌적한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다. 기계는 작업이 필요한 때만 각각 전원을 켜고 돌릴 수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혁신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특정 기기가 고장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에 유연하게 대체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던 위험천만한 벨트와 회전축들이 사라지면서 작업장의 안전도도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동시에 극심한 소음, 높은 열기, 유해한 매연과 같은 공해 문제도 상당 부분 사라져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좋아졌다. 이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즉 노동의 인간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최적화된 작업 흐름과 개별 관리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노동 강도 증가나 더 철저한 감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복합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 결국 혁신을 이끈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진정한 의미와 가능성을 꿰뚫어보고 낡은 생각을 과감하게 부은 사람들의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실험 정신이었다. 개별 구동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공장들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생산성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기는 단순 기존 동력원의 대체를 넘어 공장 전체를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설계하는 강력한 플랫폼 기술이었다. 저명한 기술 경제학자 네이선 로저버그가 지적했듯 전기와 같은 법령 기술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 혁신과 새로운 기술 발전을 일으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개별 구동 방식의 성공적 도입은 개선된 공장 배치와 효율적인 작업 흐름을 통해 특정 산업 공정의 추가적인 기계와 자동화를 더 촉진하는 강력한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20세기 대량 생산 시대를 특징 짓는 더 세분화된 기계화 공정과 체계적인 조립 라인 방식이 등장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바탕이 되었다. 전기혁명이 남긴 우리 숙제.
1900년대 초 전기를 마치 낡은 증기기관처럼 어설프게 사용하려던 수많은 공장 실패담은 그저 오래된 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사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기존 시스템 및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 혁신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값비싸고도 중요한 교훈이다. 오늘날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눈부신 첨단 기술 시대에도 이 교훈은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만일 기업이 여전히 익숙한 업무 처리 방식과 낡은 조직 구조, 변화를 두려워하는 리더십에 머물러 있다면 100년 전 전기 시대에 공장들이 값비싼 시행착오를 반복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증기에서 전기로의 전환이 당시 공장 시스템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듯이 AI 또한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그와 비슷한 힘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이 아직까지 AI를 단순히 특정 기능 개선이나 업무의 자동화에 국한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초기 공장들이 전기의 혁명적 가능성을 간과하고 기존 낡은 시스템을 돌리는 데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과거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과감한 생각의 전환과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쟁의 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사례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과거의 실패 사례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혁신을 꿈꾸는 모든 조직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본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진지하고 깊이 있는 답을 찾는 것이 혁신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첫째, 우리는 도입하려는 새로운 기술의 진짜 의미와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AI와 같은 혁신적인 신기술은 단순히 기존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수단을 넘어 사업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의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고유한 특성과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값비싼 최첨단 기술이라도 본래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 조직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은 새로운 기술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큼 유연하고 열려있는가? 만약 낡고 경직된 기존 틀에 새로운 기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오히려 조직 전체의 비효율성이 증폭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기존 방식의 근본적인 재설계와 조직 구조의 혁신적인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사람과 조직 문화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아무리 뛰어난 최첨단 기술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사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학습과 실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응원하는 개방적인 조직 문화가 없다면 아무 쓸모 없을 것이다. 특히 변화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 리더십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넷째, 우리는 과연 작은 단위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빠르게 배우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거대하고 이상적인 시도보다는 작은 단위의 실험을 통해 실제적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점차 성공 모델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실패를 결코 숨겨야 할 부끄러운 어점이 아니라 더 큰 성공과 소중한 부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조직에서 투명하게 공유돼야 된다.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기술 도입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과거 방식대로 한정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전체 작업 흐름과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창조한 순간 시작되었다. 전기나 AI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진 법령 기술의 완전한 잠재력과 그로 인한 이점은 종종 그 기술 하나만으로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보조적인 기술, 혁신적인 업무 처리 없이 나아가 사업 모델과 성공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기술은 우리에게 단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뿐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구체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그 기술을 사용한 사람 및 조직의 창의적인 노력과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는 사전 부검 체크리스트 가 있고요. 일단 1장을 끝냈습니다. 6분의 1 정도 됐는데 오늘 1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